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오늘 암성 통증의 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성 통증의 관리 보통은 마약성 진통제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앞선 시간에 마약성 진통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주사와 시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암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약물 치료, 그러니까 먹는 약, 그리고 주사로 이제 좀 맞아가면서 시술로 또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술, 주사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암성 통증, 암으로 인한 통증도 크게 인제 환자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뭐 의사로서 이제 저는 좀 연구를 하는 의사입니다. 이제 저는 대학병원에 있잖아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의사인데요. 근데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입장에서 저는 뭐 심퍼시 뭐 엠퍼시 뭐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가족 중에도 암으로 돌아가신 가족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옆에서 많이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고통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좀 암 환자들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이렇게 좀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암 환자의 통증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암성 통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암 환자라 그래서 나는 마약성 진통제를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암 환자라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고 마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약을 무조건 또 아껴서 뭐 무서워서 안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마약을 많이 쓰면 나중에 마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거 중독되면 어떡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 그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 암성 통증이 어떤 암성 통증이냐에 따라서 마약에 대한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마약성 진통제 특징이 있었어요. 지난 앞선 그 비디오 보시면은 말씀드렸는데 그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술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신에 통증이 다 있는데 이걸 전신에 주사를 다 놓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부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프냐, 순위를 매겨 보세요. 이렇게 오셔서 저는 외래에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1, 2, 3번 뭐 이제 점수를 매기긴 좀 어렵지만 1 등, 2 등, 3등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프냐, 요거를 인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비 넥타이 모델이에요. 이렇게 암성 통증을 치료하는 모델인데, 암성 통증을 설명하는 모델이죠. 이렇게 나비 넥타이로 이렇게 보우타이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선은 초반에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요. 요렇게 왼쪽에는 이제 암 치료에 치중을 초반에 많이 합니다. 암을 인제 완치하기 위해 치중을 많이 하죠. 근데 인제 오른쪽은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뭐 인제 암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암이 잘 치료가 됩니다. 뭐 요즘에 암 치료 너무 잘 되잖아요. 서바이버 식으로 넘어갑니다. 암 생존자가 되시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암종은 아직까지도 극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생존자는 되지 못하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스피스 케어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연명 치료로 가게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경우들. 요런 경우는 결국에는 통증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암성 통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암의 모든 치료 단계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조금 덜 나타나긴 합니다. 한 35%의 암 환자들이 통증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인제 말기로 가면 갈수록 80%의 암 환자들이 주로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죠. 그리고 이 말기 허스피스 연명 치료 환자들은 암에 대한 치료보다는 이 통증의 관리,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치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삶을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까? 즐긴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고렇게 맞이할 것이냐, 요거를 좀 더 치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운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요 말기가 되면은 고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 통증처럼 인제 암 환자도 서바이버가 되면은요 인제 암을 다 극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의 서바이버가 되면은 암성 통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암성 통증은 만성 통증의 영역으로 관리합니다. 이때가 되면 결국에 마약 진통제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제 하스피스 케어 그래 가지고 요거는 연명 치료 쪽으로 되면은 요런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그래도 환자가 부작용을 많이 겪지 않는 선에서 좀 충분하게 써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환자의 이 전반적인 암을 케어하는 그 전체 그 기간에 걸쳐서 충분하게 모든 거를 케어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에 걸쳐서 환자분들도 또 나이를 먹잖아요. 이 암 케어가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대상포진 신경통을 뭐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 당뇨가 이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압박골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암 케어와 같이 복합적으로 전부 다 케어를 해 드리는 게 결국 암성 통증의 전반적인 통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니기리 님께서요. 예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미리 진통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생리통 환자들이 미리 진통제를 먹거나 인제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프리엠티브 뭐 통증 케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의학적 용어로요. 그거는 이제 통증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통증은 좀 미리 예측이 되는 통증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매우 드뭅니다. 통증 치료를 어 진통제를 특히나 뭐 마약성 진통제를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미리 먹는 경우는 그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진통제 같은 거를 미리 쓰는 거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신경병증성 통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거가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진통제,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제를 살짝 쓰기는 합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는 절대 미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제 생리통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계속 겪어왔던 그런 레귤러한 통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왔던 통증이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측이 가능한 통증이죠. 마약성 진통제도 좀 그런 통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쪼끔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고거는 어떤 암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확실하게 발생할 상황이다. 암종이 뼈에 전이가 있어서 내가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는 확실하게 통증이 발생할 상황이다. 요럴 때는 또 마약을 고때만 딱 먹는 거 요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미리 처음부터 마약을 막 이렇게 먹게끔 처방을 하거나 요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슬로우 모션 님께서요. 진통제를 쓰면 계속 졸렸고 정신이 흐려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초기 그 진통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굉장히 졸렸고 몸이 처지고 또 뭐 진통제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구역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신이 좀 뭐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웅 뜨는 그런 그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저는 환자지만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 걸 많이 원하시죠. 약을 쓰면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고거를 이제 잘 환자분이 이제 가족들과 고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만드는 용량을 조절하는 게 결국에 의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용량을 조절하느냐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끔 용량을 먹게끔 하고 그다음에 뭐 낮에는 깨어 있을 수 있게끔 또 약을 용량을 조절하고 요거를 이제 환자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용량을 조절하는 거 요게 바로 인제 의사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진통제를 쓰면은 계속 졸렸고 정신이 흐려지는 거는 아니에요. 초반에 조런 그 부작용을 겪어요. 근데 저런 부작용은 먹다 보면은 좀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저런 부작용은 이제 진통제를 먹다 보면은 좀 극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통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저런 부작용이 극복이 된 상황에서 통증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은 갑자기 저런 부작용이 새롭게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고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인제 의사들이 저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진통제를 용량 조절을 하는 게 인제 필요합니다. 네.
여기 "암성 통증 어떨 때 시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또 요런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아프지 않은 시술들이 있죠. 찌르거나 이러지 않은 시술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진통제를 먹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제 좀 피가 나는 시술들 있죠. 이렇게 바늘로 깊게 찔러 주는 시술들, 요런 거는 '언제 할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강한 마약성 진통제, 예를 들어 몰핀 같은 거, 옥시콘틴, 뭐 아이알코돈 막 그런 종류의 진통제, 펜타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복용하기 전에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요런 통증 시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추천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걸 추천하느냐, 그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연구가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 단계부터 통증 주사와 시술을 열심히 실시를 했더니 통증도 물론 잘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마약 진통제의 용량이 감소가 되겠죠, 사용하는 용량이. 그랬더니 환자의 생존 기간이 좀 연장되더라.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왜 생존 기간이 연장되느냐? 뭐 요것도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뮨셀, 우리의 면역 세포, 면역 기능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쪼끔 좀 억제가 떨어진다 그래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장기간 하다 보면은.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좀 아무래도 늦게 먹으면 면역 기능 보호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고런 이유로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도 좀 도움이 되더라. 뭐 요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포름님께서 할아버님이 암투병 중이시라고 합니다. 마약 진통제는 부작용이 많다고 하셔서 복용을 거부하는데, 네, 요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마약 진통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약 진통제도 뭐 암 환자분들은 굳이 중독을 많이 겪지 않아요. 예, 그냥 일반 암이 아닌 경우보다는 중독이 훨씬 적게 나타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가족으로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어 요즘엔 굉장히 좋은 마약이 많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마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이제 "마약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선 할아버님께서 암이 이게 만약에 완치가 가능한 암이냐, 아니면은 완치가 쪼끔 어려운 종류의 암이냐, 요거를 우선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치가 많이 힘든 암이고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종류의 암인데, 그런 종류의 암인데 마약성 진통제를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는 요즘에 그래도 복용을 통해서 부작용을 많이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저용량을 복용을 한다면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는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용량을 복용하는 경우는 뭐 그 면역력 떨어뜨리는 것까지를 이렇게 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서바이벌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제 고거를 먼저 구분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쓰면 폐가 약해지거나 수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러니깐요, 이게 장기간 고용량을 썼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세포의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 요런 뭐 부작용 보고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용량을 인제 사용을 하는 그런 거를 뭐 지금 벌써 걱정을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마약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의 암이 완치가 되는 암이냐, 아니면은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완치가 쪼끔 어려운 암이냐, 요거를 좀 구분하는 것부터가 암 치료에서 마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인제 그 구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나리 맨손님께서 "통증이 좀 들쑥날쑥한데 아플 때마다 약을 먹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꾸준히 같은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만약에 이게 암성 통증이라고 한다면, 암성 통증이라는 가정하에 아플 때마다 약을 먹는 게 나은가요? 그러니까는 이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암성 통증이라면, 그러니까 통증이 또 만약에 그 신경병성 통증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근육이라든지 근골격계 통증으로 발생하는 건지, 요런 것도 따져 봐야 돼요. 만약에 또 약이 어떤 혈중 농도를 쭉 이렇게 유지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인지,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빵 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약인지, 고런 거에 따라서도
또 약의 복용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뭐 이렇게 효과를 보는지를 찾아야지 좀 될 것 같네요. 근데 어떤 약이든 꾸준히 같은 시간에 약을 계속 먹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예전에 마약 진통제를 그렇게 먹으라고 나왔던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그것조차 바뀌었어요. 처음에 마약을 먹을 때 본인한테 맞는 마약을 찾기 위해서 용량을 찾기 위해서 그때그때 아플 때마다 먼저 먹는 마약으로 먹게끔 그런 식으로도 가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꾸준히 먹는 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양약들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신이미님께서 이모가 통증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식사를 잘 안 하신다고 들어서 이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네요. 약을 쓰면은 식사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통증 자체가 줄어들면은 식사는 좀 더 도움이 되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식사를 오히려 뭐 식사 쪽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나쁘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보일 건데요.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에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있고 그리고 통증은 좋아집니다. 통증은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핥히는 것 같은 통증 있죠. 막 그리고 이렇게 막 긁어 내리는 것 같은 통증,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 종류의 그 내장통 이런 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골절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 종류의 통증은 그래도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조금 가라앉아요. 수술하고 나서 절개가 들어간 부위가 욱신욱신거리고 너무 아프죠. 그런 종류의 통증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 가라앉아요. 근데 이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에 변비 있어요. 변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졸려워요. 이렇게 완전 깔아앉죠, 환자분이. 그다음에 초반에 구역구토가 생겨요. 근데 요 진정하고 구역구토는 초반에는 조금 먹다 보면은 좀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비예요, 변비. 마약 진통제 환자분들의 부작용 중에 변비를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또 변비가 예전에 변비를 많이 앓았던 분들이 또 변비가 심합니다. 더 심해요. 뭐 푸른 주스를 마시네, 뭐 유산균을 아무리 처방을 해드리고 막 뭐 변비약을 어마어마하게 처방을 해드려도 뭐 변비가 극복을 마약으로 인한 변비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토끼 뭐 이렇게 응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도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변비가 해결이 안 되니 식사도 좀 잘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호흡 억제 그리고 초반에 좀 더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간 복용을 하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통증이 딱 없어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치료를 어떻게 너무 잘해드린 거예요. 제 환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치료를 시술을 통해서 시술을 한번 빵 해드렸는데 통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랑 보호자한테 말씀을 드렸죠. 마약 진통제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자분이 그래도 아플까 봐 다 먹은 거예요. 마약 진통제 처방 예전에 갖고 있던 거를. 그랬더니 보호자분이 옆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다음날 숨을 안 쉰대요, 환자가. 그게 이제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통증이 소실되니까 호흡이 억제되는 마약 진통제 부작용이 확 나타난 거예요. 요런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잘못하다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마약 진통제를 역전시켜야 돼요. 날록손이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요런 거. 네. 그리고 진통제 내성도 생길 수 있죠. 마약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 점점점 용량이 올라갑니다. 요거를 많이들 걱정하시죠. 나중에 안 들으면 어떡하죠? 요거 걱정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환자분이 초반에 그러니까 서바이벌로 갈 암이냐 아니면은 이게 조금 좀 완치가 어려운 종류의 암이냐 요거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요것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체적 의존성 요거는 내 탓이 아니에요. 신체적 의존성은 이거는 내 탓이 아니다. 이거는 약의 탓이다. 남 탓이다. 왜냐하면은 마약을 계속 이제 써오다가 약을 갑자기 끊으면 나의 몸은 약에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이 갑자기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약이 갑자기 없어져서 이제 나의 몸은 적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상황인 거예요.
내가 뭐 약에 중독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나의 몸이 약에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져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초조하다, 불안하다, 오한, 발열, 눈물, 오심,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보통은 마약을 먹으면서 꾸준하게 2주 이상을 먹었는데 갑자기 딱 끊었을 때 요랬을 때 이런 신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심한 분들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요. 이런 부작용이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마약성 진통제 이게 인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뭐 언론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고 이걸 많이 무서워하는 거죠. 마약 진통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와 정신적 의존성이죠. 정신적 의존성이 결국 중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독인데 이게 문제죠. 네. 마약 진통제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잘못 쓰는 게 문제죠. 예전에 받아 놓은 거를 엉뚱하게 막 사용하는 거. 원래 마약은 너무 아플 때 먹어야 되는 건데 밤에 잠자려고 먹었다. 우울한 기분을 좀 해결하려고 먹었다. 이거가 이제 그거죠. 요런 상황. 아프지도 않은데 이렇게 미리 좀 먹어 줘야 된다고. 환자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통증이 올라오려고 하기 전에 미리 먹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 생리통은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어서 마약을 먹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통증인지 뭐 어떻게 올 건지 그거를 왜 마약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뭐 이유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 또는 다른 진통제 말고 나는 무조건 이걸로 주세요. 빨아먹는 마약 뭐 이거 내놓으세요. 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환자분들이 결국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분들이 또 부작용을 많이 이제 또 저한테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소변이 안 나와요. 요것도 이제 환자 탓은 아니죠. 마약의 탓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장운동 억제, 장마비가 와 가지고 응급실까지 실려가서 또 응급수술까지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장을 절제까지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가려워요. 이거는 마약으로 인한 가려움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저는 인제 아기 날 때 이제 뭐 마약을 척추 쪽에 맞아 봤는데 그게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긁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 이게 바로 마약의 가려움이구나.' 그거를 경험을 해 봤습니다. 네 고런 가려움이에요. 그다음에 마약을 1 년, 2년 이상 장복을 하는 경우에 성기능 저하가 옵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성기능 저하도 오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뭐 그 호르몬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만 골다공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약도 골다공증이 좀 온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아까 좀 걱정하셨잖아요. 면역력 저하. 근데 이게 장기간 썼을 때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장기간. 장기간 쓸 게 아니면 그러면 그냥 '일찍 쓰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면역력 저하까지를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 또 질문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님께서요. "왼쪽 다리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끔 있다." 그러면 뭐 맨날 있는 건 아니네요. "왼쪽 다리에 순간적으로 힘이 빠진다." 근데 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마비처럼 되는 증상, 마비까지도 온다."라고 하셨고 "대상포진 이후부터 생긴 증상이다. 신경 손상이 된 건지 걱정돼서 검사가 필요할지 여쭤보고 싶다." 근데 요거는 근데 뭐 암성 통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발진이 생겨서 대상포진인지 몰랐는데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였다. 근데 발진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 대상포진인지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는. 대상포진이라고 그때 병원에서 얘기는 들었고 항바이러스제는 처방해 주지 않았고 소화제와 진통제만 받았다. 발진이 올라오기 전에는 실은 대상포진을 진단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리 쪽으로 뭐 그렇게 올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척추 쪽을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저라도 저런 경우는 오진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만 항바이러스제를 주시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안 주고 소화제, 진통제를 주셔서 이제 먹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만약에 마비처럼 되는 증상이 반복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거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나 마비가 되는 게 어느 쪽으로 힘이 빠지는지 요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뭐 근전도 신경전도라든지 이미지 검사도 엑스레이만으로 확인되는 게 없다면 그렇다면은 뭐 근골격계를 보는 이미지 검사 중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미지 검사를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암은 인제 아니기를 인제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도롱뇽 님께서 "통증이 심하면 불안이나 우울도 같이 생기는데 진통제를 쓰면 마음까지 편해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인제 진통제를 쓰면 통증 자체가 많이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좀 잘 맞는 진통제를 쓰면은 통증이 줄어드니까 이게 통증이 만성 통증은 불안과 우울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를 갖고 통증과 불안과 우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뇌에서 그 걔네를 느끼는 그 위치가 되게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약성 진통제는 불안과 우울을 다스리려고 먹는 약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을 다스리려고 먹는 약이에요. 근데 그 마약성 진통제를 불안과 우울을 다스리려고 먹다 보면은 결국 걔가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중독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세상에나 그렇게 님께서 통증 조절 때문에 의식이 흐려져도 괜찮은 건지 그럼 당연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어떻게 또 조절을 많이 하냐 하면요.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서 통증으로 너무나 많이 고통받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맥 주사로 환자분을 충분히 아예 그냥 좀 재우기도 합니다. 재우고 거의 뭐 임종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의 암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환자분의 의식을 이렇게 좀 마지막에 좀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환자분과 가족들이 같이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는 거죠. 인제 그거를 인제 의사들이 잘 조절하는 게 결국 의사들의 역할인 거죠. 예. 그걸 잘하는 게 의사들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또 환자들이 가족들하고 인제 또 떨어져서 의사들이 케어를 할 때는 통증으로 고통받지 않게끔 또 그 진통제를 쓰면서 환자분이 고통받지 않게끔 또 재우는 거죠. 요렇게 케어를 병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하고 대화를 해야 될 때 또 깨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재우고 요런 식으로 케어를 하는데 재우는 약만 쓴다고 잘 자지 않아요. 그때 진통제도 같이 써야 환자들이 자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케어를 합니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고렇게는 못 하죠. 보통은 병원에 있을 때 고런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나영 님께서 "예전에 목 디스크가 파열돼서 팔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맞은 것 같다." 뭐 암성 통증이 아니더라도 뭐 그 비암성 통증이라도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급하게 딱 잡기 위해서는 뭐 마약성 진통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효과가 30분 정도로 굉장히 짧았던 것 같다. 주사로 맞았다면은 뭐 그 정맥 주사 중에서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효과가 30분 정도로 짧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몰핀 종류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뭐 펜타닐 종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글쎄요. 뭐 30분 정도로 짧았다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심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약이 제게 안 맞는 약이었을까요? 근데 안 맞는 약이었다면은 효과가 30분 정도로 짧았다기보다는 다른 부작용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 같고요. 그게 마약성 진통제였는지부터가 우선은 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약을 빵 하고 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예 고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트라마돌 종류의 약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였을 가능성도 있고 뭐 주사 제제는 처음에 이제 고런 거를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했으면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인제 그런 걸로 안 들으면 그러면은 뭐 다른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살짝 써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30분 정도로 짧았다. 정맥 주사 중에 뭐 그런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라고 한다면은 네 고렇게 좀 센 마약은 고런 마약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부작용이었으면 뭐 구역질하고 토하고 요런 거 아니면 고런 걸로 먼저 호소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약 진통제의 제형별 특징도 좀 설명드렸어요. 한 번 먹으면 효과가 오래가는 거 이런 거는 인제 깔아주는 진통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깔아주는 진통제. 그래서 이거는 통증이 계속 하루 종일 아픈 환자분들. 그래서 패치 붙이는 이게 바로 펜타닐 패치예요. 근데 이거를
뭐 요즘에 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를 여기 패치의 이 속에 젤리 형태로 펜타닐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긁어 가지고 막 또 흡입을 하고 막 이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게 쓰는 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결국 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 이거는 원래 이제 3 일에 한 장씩 붙이는 패치. 그다음에 또 부프레놀핀 패치라는 것도 있는데 3.5 일에 한 장씩 피부에 붙이는 거 요런 거. 그다음에 옥시코돈 날록선 복합제 타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 하루에 2번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옥시코돈 이게 날록손이 안 들어있는 약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타진은 좀 변비가 덜 하라고 나온 그런 복합제고 옥시코돈만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하루에 또 요것도 2번 먹는 거고 요런 식으로. 근데 권장은 복용 시간에 딱딱 맞춰서 먹는 겁니다. 요런 마약. 요거는 통증이 하루 왼종일 지속되는 환자분들은 요렇게 먹고 그다음에 효과가 비교적 빠르지만은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은 약들. 요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에 이렇게 전이가 있는데 오늘은 병원을 가는 날이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꽤 아플 게 예상이 된다. 요렇게 좀 레귤러하게 통증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 요렇다면은 요때 IR 코돈을 먹는다. 뭐 옥시코돈 중에 IR 제형을 먹는다. 요렇게 먹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기간 지속되는 약들은 CR, 패치, 그다음에 SR 뭐 요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짧은 아이들의 알약들은 IR 요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효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코에 칙 뿌리는 아이. 그다음에 이렇게 사탕처럼 병원에서 인제 환자분들 보면 가끔 사탕 물고 있는 환자 있어요. 저 환자는 나이도 80이 먹은 할아버지 같아 보이는데 왜 사탕을 물고 있냐? 사탕이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이런 걸 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인제 혀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입니다. 혀 밑에 붙이거나 이렇게 속에다 구강에다가 붙이고 있는 그런 제형들. 고게 바로 효과가 매우 매우 빠릅니다. 효과는 10분 이내에 오고요. 지속 시간도 그만큼 빨리 끝나 버립니다. 2시간. 이런 약들은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심한 남성 통증. 예를 들어 기침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침을 한번 획 했는데 그럼 너무너무 아픈 게 갑자기 팍 오면서 1시간 지속되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약이 아마 도움이 가장 잘 될 겁니다. 네. 요렇게 약을 제형을 이제 마약을 본인이 처방받았으면 내가 CR이냐, SR이냐, IR이냐 아니면은 물 없이 요렇게 코에 뿌리는 거냐, 사탕이냐, 혀에 붙이는 거냐, 어떤 약이냐 보시고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에 2번 먹는 약인데 IR이랑 같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이 약이랑 이 약을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아 놓고 어떻게 드셨는지 물어보면 하루 3번, 2번 먹으라 그래서 이거 2번 먹고 3번 처방받았길래 이거 3번 먹었는데 SR이랑 2번 먹는 약이랑 3번 먹는 약이랑 다 같이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을 어떻게 처방을 이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를 꼭 교육을 좀 받고 약을 인제 잘 고런 식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증에 맞게 단계별로 처음부터 마약을 무조건 받는 건 뭐 당연히 아니죠. 처방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약 진통제 처방 시에 약물의 특성, 복용 방법, 부작용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마약을 막 복용량을 미친 듯이 세게 받아서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 숨을 안 쉬어서 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뉴스에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의료 사고죠. 그다음에 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통증 시술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암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 시술을 잘 많이 모르시고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요번에는 이제 통증 시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전에 먼저 좀 질문을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30대라고 말씀 주셨고 사전 질문님께서요. 무거운 무게를 머리 위로 드는 동작 이후에 어깨가 뭉친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4-5 번째 손가락 근육이 많이 뻑뻑했다가 돌아오는 증상이 있다. 약간의 어지러움도 생겼다. 어떤 주사 치료가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5번 디스크 돌출은 있지만 신경은 누를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게 잠잘 때 자세도 어떤 자세인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있진 않은지.
특히나 4-5 번째 손가락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척골신경이 쪼그리고 인제 자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큐비탈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큐비탈 터널. 여기서 척골신경이 많이 인제 걸립니다. 계속 이렇게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쪼그리는 그런 습관은 없는지 요거 먼저 한번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깨가 뭉친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목에 일자목일 가능성도 꽤 있어요. 어깨 뭉치고 게다가 디스크도 좀 있다고 하시고요. 네. 어지러운 증상까지도 있다. 뭐 일자목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시네요. 관절 치료도 목 관절 치료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디스크 돌출은 있지만 신경을 누를 정도는 아니다. 이게 목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인제 목에 경막에 신경 주사, 물론 인제 처음부터 그런 어떤 주사 치료를 먼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보존적인 치료를 항상 먼저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듣는 상황을 인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면 그러면 경막에 신경 주사를 뭐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왕고이 님께서요. "같은 부위의 근육통이랑 디스크 통증이랑 검사 없이도 구별을 할 수 있나요?" 네.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그 근육통과 디스크 통증,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근육통과 디스크 통증이 같이 있어요. 디스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근육통은 뭐 따라옵니다. 근육통은 뭐 거의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고래한테 따라가는 뭐 그런 새끼 물고기처럼 근육통은 따라가는 그런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뭐 100%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인제 디스크 통증은 근육통보다는 훨씬 심각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뭐 검사를 하다 보면은 좀 특이하게 완전 특별하게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인제 좀 전문의들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검사, 이렇게 MRI 같은 거를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환자의 증상만 들어도 구별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인제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보여 드리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검사는 인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엔세이드 님께서 예, 엔세이드 님이네요. "요로결석이 있었을 때 응급실에서 아세타미노펜이 안 통해서 몰핀을 맞았다." 네, 맞아요. 요로결석은 어마어마하게 아픈 통증이에요. 예. 굉장히 아픈 통증이죠. 통증이 거짓말같이 사라졌다가 네, 맞아요. 요로결석은 뭐 어마어마하게 아픈 통증인데 엔세이드만으로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몰핀을 맞는 거죠. 근데 약 처방은 울트라셋으로 처방을 해 주던데 이것도 통증이 있을 때 신기하게 30분 만에 통증이 아예 사라지더라. 울트라셋도 몰핀보다는 낮아요. 아세트아미노펜은 결국 뭐 상품명으로 그냥 저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쉽게 말하는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 그거고요. 몰핀은 마약입니다. 강한 마약이고. 그게 안 들으니까 응급실에서는 환자분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몰핀을 빵 하고 놓는 거예요. 근데 인제 몰핀을 막 처방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울트라셋은 실은 저 타이레놀과 트라마돌이란 거를 합쳐 놓은 약입니다. 그런 상품명이고요. 울트라셋은 뭐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인데 쟤도 약간의 마약 그 돌기 수용체에 달라붙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쟤도 약간의 중독성을 살짝은 띌 수 있습니다. 울트라셋도.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이고, 그리고 마약 진통제 수용체에 몰핀까지는 아니지만 몰핀의 뭐 몇백 분의 1 정도, 뭐 그거는 논문마다 달라서 제가 몇백 분의 1이라고 설명은 합니다. 어떤 논문은 뭐 600 분의 1도 있고 어떤 논문은 그거보다 훨씬 뭐 100 분의 1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몰핀의 그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쟤도 한 중등도 정도의 통증에 울트라셋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몰핀만큼 강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진 않은데 외국은 뭐 마약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약한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통증 시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소 쪽으로, 국소 부위로 암성 통증이 잘 요렇게 이렇게 좀 모여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시술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쪽이 아프다. 얼굴, 뭐 대상포진 환자들도 가장 많이 하고요. 3차 신경통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 드리는데요.
암 환자분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을 뭐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뇌가 좀 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요. 요렇게 얼굴에 인제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라고 하면은 3차 신경에 대해서 이 각각의 신경 분지를 뭐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차단만으로 부족하다 하면은 고주파 열 응고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인제 뭐 입원을 시켜도 되고 뭐 입원을 굳이 안 시켜도 살짝 재워서, 그래서 환자분의 그 신경 줄기에다가 가지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제 살짝 그 신경을 아주 미세하게 열로 살짝 태워 주는 거죠, 살짝. 네. 요거 해 주면 통증 점수가 되게 심했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제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시술 자체는 매우 힘든데, 그래서 좀 재우는 게 환자분한테는 편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인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가지입니다. 요 코랑 요 옆으로 요렇게 아파하셨어요. 윗니빨 고쪽으로 아파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시술을 해 드렸어요. 물론 이런 시술들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뭐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는 시술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바늘이 요 야구방망이처럼 보이는 요 공간에 예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고, 우리 코가 이게 한가운데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눈이에요. 우리 해골의 눈. 눈에 굉장히 안에까지 이렇게 바늘이 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시술이 잘 돼야 된다. 네. 시술을 잘 못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영제를 잘 쏴 가지고 혈관 같은 데로 약이 막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도 인제 시술 전에는 통증 점수가 심했는데 그냥 국소마취제만 사용했더니 통증은 그냥 일시적인 감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열 응고술까지 실시했던 그런 분이 되겠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나라 이거 환자분의 사진은 아니고요. 우리 환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논문에서 인제 제가 사진은 갖고 왔어요. 유방암 환자였는데 임파선에 골전이가 있어서 초음파를 보면서 인제 주사를 이렇게 놔 드리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술을 요즘에는 초음파 사용해서요, 되게 안전하게 많이 시술을 해 드리고 있어요.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요. 이 국소마취제만 하면은 뭐 주사 놓으면은 그냥 마취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수 있죠. 심지어 인제 학회에 가면은 의사분들도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니 국소마취제만 뭐 주사 놔 봤자 뭐 마취만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통증의 회로가 계속 돌고 있어요. 통증의 전달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회로를 끊어 주는 겁니다.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전달을 한번 억제를, 회로를 딱 끊어 주면, 그러면 통증이 다시 한번 그 회로가 도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리겠죠. 네. 그래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염증 물질을 희석한다. 요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경마개에다가 이렇게 이분은 여기에 암종이 있었어요. 이분은 카테터라는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국소마취제를 계속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셨죠, 이분도. 그래서 맨 처음에 휠체어 타고 내원하셨는데 그랬는데, 요거 하고 나서는 집 앞에 공원 산책을 잘 다니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늑골에 폐암이 있어서 전이까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쪼끔 더 암이 좀 악성이었어요. 악성 암종이었고요. 카테터 얇은 관을 넣어서 약을 계속 뿌렸습니다. 2주 동안 약을 뿌렸고요. 내원 당일의 통증 점수는 8 점, 그다음에 2 주째 방문일의 통증 점수는 5 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암종이 크면 이렇게 누워서 잘 때 여기 등이 백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누워서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근데 그래도 "이거 시술하면서 누워서 잠은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기는 합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인제 암 환자분들 치료에 되게 좀 보람을 느끼는 거는 환자분들이 요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고마워하세요. 예,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통증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 기계를, 카테터를 제거를 한 다음에 경막에 신경 블록을 인제 좀 추가로 실시를 해 드렸죠. 이런 시술들을 하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또 이 내장에 막 암종이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좀 많이 힘드시죠. 식사도 잘 못하겠고 또 마약 진통제로는 뭐 변비도 너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어떤 시술을 해 드리냐 하면 복강신경총 파괴술,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보다 위에 암종이 있는 분들, 췌장암, 담도암, 위암, 하부식도암 요쪽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배가 아프다. 배꼽을 기준으로 상부 아파하실 때는 요렇게 CT를 본 다음에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이게 지금 대동맥이거든요. CT로 인제 한번 확인을 쫙 해 봐요. 여기다가 주사를 놓자 해 가지고 바늘을 사용해서 이게 지금 대동맥이 조형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사를 놔 드립니다. 우선 국소마취제를 먼저 주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대동맥이 인제 박동하는 거를 이렇게 쫙 확인을 한 다음에 약을 뿌려 드리는 거죠. 무슨 약을 뿌리냐? 99% 알코올을 사용해서 그 저쪽에서 그 내장에서 뇌로 통증이 전달되는 신경을 기절시켜 버리는 거죠. 알코올 99% 알코올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죽여도. 뭐 2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신경이 살아난다고 해요. 계속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아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박동이 이게 지금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동맥이 뛰고 있는 모습인데 약을 대동맥이 뛰는 걸 확인하면서 약을 뿌려 주면은 환자분의 복통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꼽을 기준으로 인제 아래쪽이 아프잖아요. 하복부, 골반내 통증. 어떤 암이 있냐 하면 부인과암, 비뇨기암, 남성 생식기암, 대장암 이런 쪽이 아파하시는 하복부암 있죠. 요때도 인제 CT를 쭉 봅니다. 봐 갖고 '여기다.' 하고 타겟을 딱 정해요. 그렇게 하고 이분도 요렇게 주사를 놔 드립니다. 볼록 렌즈처럼 '조형제가 예쁘게 퍼지는구나.'라고 확인을 하고요. 이분도 요렇게 여기서 뻥뻥뻥 뛰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정밀하게 주사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밀하게 안전하게 주사를 알코올을 99% 알코올을 사용해서요. 네, 신경을 죽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도요. 신경 조절 치료할 수 있어요. 신경 조절 치료는 비암성 통증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하거든요. 또 뭐 좀 질문에서 보면은 뭐 SS 님께서 아텔로 콜라겐 안에 여러 콜라겐 종류가 있는 건지 뭐 질문 주셨는데요. 아텔로 콜라겐은 그렇지 않아요. 아텔로 콜라겐은 인제 한 종류가 되겠고 그거에서 뭐 회사별로 어떻게 그 아텔로 콜라겐을 제조하느냐에 따라 뭐 차이는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 뭐 아텔로 콜라겐이 여러 콜라겐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아텔로 콜라겐 안에 뭐 제조 방법에 따라 뭐 아텔로 콜라겐이 그러니까 회사별로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 수용기를 일부를 제거를 한 거예요, 끝부분을. 네. 콜라겐의 그 끝부분을 일부를 제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텔로미어 일부를 제거를 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제조를 했느냐에 따라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네. 고게 인제 아텔로 콜라겐이에요.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BJ 님께서 뒷목이 뻣뻣하고 불편해서 근육이 뭉친 건가 해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근육통이 심해졌다. 근데 또 이거 마사지도요. 뭐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또 많이 다르겠죠. 더 근육통이 심해진다. 그 통증이 더 심해진다. 신경 자극이 근육 마사지를 통해서 또 뒷목이 또 여기는 굉장히 또 근육이 얇은 부위잖아요. 그래 가지고 신경 자극이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는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근육통인지 뭐 글쎄요.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마사지도 뭐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대답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경 조절 치료만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신경 조절 치료라는 거는 뭐 전기 자극이라든지 화학적 자극을 통해서 그 신경병성 통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되게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어요. 전기 장어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요. 통풍 환자를 치료했대요. 이거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욕탕에다가 이런 물고기 풀어 놓고 통풍 환자를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환자가 되게 가기 싫어하죠. 아팠나 봅니다, 이렇게. 암 환자한테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뭐 대상포진 환자도 신경병성 통증이잖아요. 암 환자 중에도 예를 들어 암 그 화학 치료하고 나서 팔다리 되게 예민해지는 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예민해지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절개 부위에 신경종 생기기도 하고 암 환자분들 면역력 떨어지니까 이렇게 대상포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신경 그 조절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 조절 치료 중에 뭐 페인 스크램블러라는 것도 있는데 많이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실은 좋은 치료긴 해요. 좋은 치료인데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제대로 받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이게 통증 부위에 받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는 부위에 패치를 붙여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증이 없는 부위에 패치를 붙였는지, 그리고 요거를 패치를 붙였을 때 통증을 안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요거를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저는 이 스크램블러를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배워왔을 겁니다. 이탈리아의 그 주세페 마리네오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계인데요. 되게 괴짜 그 과학자예요. 미국이랑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뭐 그리고 또 소아 환자들, 어린이 암 환자분들도 이게 이제 아픈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 암 환자 중에서 만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페인 스크램블러를 해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페인 스크램블러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용 셀프 메디페인이라는 기계도 있거든요. 이것도 페인 스크램블러를 좀 이렇게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신경 조절 치료를 집에서도 해 보실 수 있어요. 유사한 그런 셀프 그 신경 조절 치료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장암을 제거를 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또 완전히 다리 쪽 너무 아프고, 직장암이 되게 그 좌골신경 옆 그쪽을 좀 같이 손상을 수술할 때 좀 일부를 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환자가 신경병성 통증이 와서 이런 약을 계속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아파하는 거죠. 젊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된 환자죠. 근데 뭐 가족들 서포트가 너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항상 부인분이 같이 오고요.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되게 인상 깊은 그런 가족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척수신경 자극기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요부 교감신경 블록도 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손상된 신경 있는 다리 쪽이 너무 찹니다. 이렇게 막 보면은 이쪽 다리는 피가 잘 통하는데 한쪽 다리가 피가 거의 안 통하는 것처럼 파랗죠. 그래 가지고 피가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하려고 요부 교감신경 블록이라는 그런 시술을 좀 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고주파 열 응고술 뭐 요런 거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시술을 좀 해 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좀 했더니 치료를 한 1년 정도 하니까 통증 강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평소에는 잘 잡혀요. 근데 인제 심할 때는 그래도 한 꽤 올라가긴 해요. 아직은 5.6점 정도다.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환자가 의지가 되게 대단히 있으시고, 이분은 결국 서바이버죠, 서바이버. 마약성 진통제는 최저 용량만 아주 가끔 먹는다. 척수신경 자극기는 평소 이제 그 통증의 강도를 많이 낮춘다. 밤에도 틀어 놓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부 교감신경 고주파 열 응고술을 6개월마다 요거를 시술을 받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날카롭고 굉장히 심한 통증의 그 빈도를 많이 줄여준다. 요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또 몰핀 펌프 뭐 요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서바이버들한테는 많이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요거는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1년 이상 여명이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몰핀의 양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또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구 입으로 먹는 몰핀 양의 마약 진통제 양의 300분의 1만 사용하면은 그러면 동등 용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암성 통증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언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까? 암성 통증 조절은 뭐 시술요법은 항상 실시할 수 있고요. 침습적 시술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추천됩니다. 통증 주사와 시술은 암성 통증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모든 암성 통증은 환자마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저질환과 약물 부작용을 꼼꼼하게 고려하면서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서포티브 케어가 그 암 치료 자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